네, 진정명예보고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듣기가 했고, 그 유증에 따른 이전 듣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맨 마지막 페이지 유증 부분이 그 그림이 수용에 관한 그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증에 관한 그림이 들어갔는데 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맨 마지막 페이지 부분은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나눠드리고 할 거예요. 그 부분. 그 부분은 그러니까 맨 마지막 페이지는 이거 오늘 나눠드린 이거 유증으로 이제 대체를 하고요. 유증부터 다시 유증 9페이지를 나눠줄 테니까 인강으로 들으신 분들은 저번에 나왔던 그 유증 맨 마지막 페이지가 좀 그림이 잘못됐으니까 이번 주에 나눠드리는 거기가 이제 정확하게 돼 있으니까 조금 이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만 대체하면 되는데 그림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1페이지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듣기를 보죠. 수용은 좀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또 시험 문제가 또 단독으로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수용에 관한 내용. 수용은요, 우리가 또 보존등께서 잠깐 다뤘던 것이요. 자,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을 했어요. 그럼 수용하는 사람을 사업시행자, 기업자라고 하죠. 수용은 법률에 규정한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기업자명으로 직접 보존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보존등기 되어 있는 부동산을 수용하게 되면 그때는 이전등기를 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전등기니까 이미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할 때 이제 등기 형식입니다. 자, 그러면 갑 앞으로 이미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고요. 을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매매한 날짜는 3월 1일인데 접수 일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4월 1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을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4월 1일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매매한 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완료되면은 접수일자로 소급해서 접수일에 등기 효력이 발생하니까 4월 1일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에는 등기 완료일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접수일자를 적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현재 을이 소유하고 있어요. 자, 을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수용이 이루어집니다. 수용을 한 사람을 우리가 기업자라고 하죠. 기업자, 사업시행자, H라고 해보죠. 기업자. 자, 수용을 7월 1일날 했어요. 그러면 수용은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죠. 법률에 규정에 의한 취득이에요. 그리고 원시 취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에 의한 원시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수용이 되버리면 지금 현재는 등기 없이도 지금 기업자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기업자가 소유해요. 지금 현재는 기업자가 소유하고 있어요. 자, 기업자가 소유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처분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습니까?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용자 이름으로 이제 등기를 합니다. 수용이 7월 1일 날 이루어지고요. 7월 1일 날 이루어지는데 수용되는 날 바로 등기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창 있다가 이제 등기될 수 있죠. 그래서 등기 접수일자가 먼저 이거부터요.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요. 원시 취득이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기존의 등기를 다 말소한 다음에 다시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 형식을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할 뿐인 것이지 실질은 다 말소하고 보존 등기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요. 이것은 단독 신청이에요. 보존 등기가 단독 신청이잖아요. 원래는 이걸 다 말소하고 보존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인데 형식상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할 뿐이에요. 취할 뿐이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요. 기업자의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전 등기든 보존 등기든 간에 다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요. 다 단독 신청이에요. 수용이 자체가 원시 취득이다 보니까 단독 신청이다. 수용은 언제나 단독 신청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용을 7월 1일 이루어지고 접수일자가 9월 1일이면요. 기업자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때는 7월 1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매매 같은 경우는 등기돼야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수용은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따라서 등기 원인 일자는요. 이 수용의 효력 발생일을 적습니다. 수용의 효력 발생일. 수용의 효력 발생과 관련해 가지고요. 수용은 효력 발생일은요.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요. 우리는 수용 개시일이라고 해요. 이날 수용이 되기 때문에 이날을 수용의 날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수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용이 되기 위해서는요. 수용이 되는 방법 두 가지예요. 협의에 의해서 수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협의가 안 되면요. 재결에 의해서 수용이 돼요. 그러니까 재결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토지를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요.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죠. 토지수용위원회라는 행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는 재판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재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판단은 판단인데 사법부에서 하는 판단은 재판, 법원에서 하는. 행정부에서 하는 판단은 재결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재결에서 수용이 될 수도 있고 협의에서 수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협의에서 수용이 되면요. 협의한 날 바로 수용되는 게 아니죠. 협의가 되면요. 그럼 언제 수용되는 걸로 합시다라고 해서 협의를 하면서요. 수용되는 날을 정하게 돼요. 그러면 그날 수용이 되는 거죠. 또 재결 수용 같은 경우도 재결이죠. 재결을 한 날 바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결을 하면서 그러면 언제 수용되는 걸로 하겠다라고 해서요. 수용 개시를 따로 정해요.
그러니까 이날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지 협의 수용이나 재결 수용에 있어서 협의일이나 재결일의 권리가 변동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속, 뭐 수용, 뭐 이런 것들은 등기 없이 권리가 변동된다. 그러면 언제 변동되느냐? 등기 없이. 그럼 어떻습니까? 상속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 사망, 경매 같은 경우는 등기 없이도 경락대금 완납 시, 수용 같은 경우는 수용 개시, 이때 협의일이나 재결일을 말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등기 없이 이때 권리가 변동이 되는 거죠. 기업자 이제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집니다. 단독 신청에서. 그러니까 수용은 언제나 단독 신청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보죠. 만약에요. 그런데 이제 을이 소유자인 상태에서요. 쭉 이제 보죠. 만약 을이 사망을 해가지고 병이 상속을 했어요. 자, 그럼 상속이 이루어지면은 등기 없이 바로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근데 병이 상속한 상태에서 등기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수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수용이 이루어지면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기업자가 되겠죠.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자, 그러면 상속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상속인으로부터 수용을 하겠죠. 현재 소유자는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인으로부터 수용을 해요. 그럼 등기를 할 때요. 현재 소유자가 기업자이기 때문에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기업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돼서요. 수용은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현재 실체관계 전부 일치시킨 다음에만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요. 을하고 협의한 것처럼 되죠. 을로부터 취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체관계 일치시키기 위해서요. 먼저 현재의 소유자는 기업자지만요. 먼저 상속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용되기 전에 상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먼저 상속 등기부터 하고 그래야 실체관계 부합하니까. 그래서 상속 등기를 먼저 하고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등기를 하는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요. 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상속 등기는 원래 병의 단독 신청일 거 아니에요. 근데 병은 이미 수용됐으니까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수용 보상금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다 받고 그냥 자격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굳이 가서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고 하질 않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전 등기가 안 되면요.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등기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기업자는요. 병이 해야 될 상속 등기를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 등기라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할 테니까. 요 등기가 안 되면 요 등기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하지 않으면요. 수용 그거 하는 기업자가 상속 등기를 대신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신 신청해서 병 앞으로 먼저 등기를 시킨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현재 실체관계 전부 일치시키고 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상속이 안 되고 을이 주소가 변경이 됐어요. 그럼 이럴 때는 주소 변경 등기부터 먼저 하고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표시가 변경이 됐어요. 그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하지 않으면은 기업자가 대신 다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업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기 위한 그 전제가 되는 등기들을요. 이 소유자를 대신해서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다음에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럼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등기할 때는요. 항상 등기 원이 이제 증명 정보를 가져야 되겠죠. 매매 같은 경우는 뭐예요? 뭘 가져요?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계약서. 상속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가져가야 되겠죠. 자기가 상속받았다는. 그다음에 수용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용되었다는 증명서를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증명서로서는 이제 협의서나 재결서를 들고 가야 되겠죠. 그럼 협의서나 재결서만 들고 와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수용하기 위해서는 보상금 지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상금까지 다 지급을 해야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협의 수용 같은 경우는요. 협의 확인서, 재결 같은 경우는 이제 재결서를 들고 가는데 이것만 가져갈 수는 없고 보상을 다 했을 걸 전제로 해서 등기를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보상에 따르는 증명서 가져와야 돼요. 근데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 있는 줄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축적 변경 시간에도 배웠던 거죠.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공탁. 어디 있는지 모르면은 공탁의 방법으로 이제 보상을 하고 그러니까 공탁했다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등기가 보상금도 안 주고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보상금 줬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등기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수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수용은 이제 단독 신청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수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 303페이지 보시면은 말소 등기라는 게 있어요. 왼쪽에 있는 내용은 방금 다 설명을 한 것이고, 그다음 말소 등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직권 말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을이 소유하는 과정에서요. 을이 수용되기 전이에요. 을이 소유하는 과정에서 저당권을 설정하고요.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설정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토지가 또 전세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두 등기가 을구, 이제 세 개의 등기가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요, 상속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용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먼저 상속을 원유로 이전 등기를 한다고 해보죠. 병이 신청에 있어서 가능하니까 병이라는 사람이요,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전 등기를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을이 설정한 이런 등기들이었으니까 병이 상속을 하게 되면 병이 소유자가 됐으니까 이게 말소가 돼요? 아니면 계속 따라가요? 따라가죠. 이게 승계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계취득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 그 범위만큼만 승계된다는 거예요. 범위만큼만 승계되기 때문에 이건 승계취득이죠. 근데 한꺼번에 취득하기 때문에 이제 포괄 승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계취득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이후에요, 상속을, 수용을 원주로 이전 등기가 됩니다. 그럼 수용이 되면 이게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이게 원시취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취득이라는 것이 최초에 생기는 경우, 어떤 물건을 최초에 소유하는 경우만 원시취득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전까지의 제한은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롭게 권리가 시작하면 다 원시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수용이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주어당권자 더 이상 경매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전세권자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용이 되면요, 이 수용되는 부동산을 제한하는 권리들을요, 전부 다 소멸시켜버린 다음에 새롭게 소유권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시취득을 하는 거예요. 상속은 어떻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죠. 그 제한들이 모두 따라오기 때문에 이것은 승계취득. 그러니까 우리는 승계취득이 아닌 것들은요, 다 원시취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제한되는 권리들이 승계가 되면 승계취득이고, 승계되지 않고 새롭게 권리가 시작된다 그러면 다 원시취득이 돼요. 그러니까 수용은 법률의 규정에는 원시취득이에요. 그러면 수용이 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수용이 됐으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권리들은 수용과 동시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다 소멸해버립니다. 소멸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걸 말소를 해야 되겠죠. 전대권 등기 말소하고요. 그러니까 7월 1일이 돼서 수용이 됨과 동시에 등기 없이 기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서습니까? 이때가 원시 취득을 해버리기 때문에요. 7월 1일이 됨과 동시에 이 저당권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한다는 거죠. 소멸하고 나서 나중에 9월 1일 날 만약에 등기를 해요. 소멸은 이미 됐지만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였던 거죠. 이미 7월에 소멸했기 때문에 이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요, 이런 것들을 다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미 소멸한 권리들이니까. 소멸한 권리니까 직권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청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업자는 뭐만 신청하면 되냐? 이 이전 등기만 단독으로 신청하면 돼요. 신청해가지고 이전 등기가 됨과 동시였습니까? 이건 당연히 이미 소멸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등기들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요. 항상 이렇게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들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해서 되지만은 단독 신청해서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등기가 되면은 이게 원시 취득이다 보니까 수용되는 부동산을 제한하는 권리들은요, 다 직권으로 말소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요역지 지역권 낼게요. 자, 그러면 이때 이 토지가 수용이 됩니다. 근데 인접하는 토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 토지가 수용되는 이 토지인데, 토지가요, 이 토지에 대해서 승역지로서요, 지역권이 설정되는 토지예요. 그러면 이 토지를 위해서 이 토지를 사용하게 될 거 아니에요. 사용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토지가 승역지였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역권에서 부담을 안고 있죠.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전세권, 저당권, 이런 부담 소멸되듯이 이건 당연히 말소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 토지가요, 이 토지에 대해서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유리한 거죠. 좋은 거니까 말소할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말소할 필요가 없죠. 만약 이 토지가 승역지였을 때, 수용되는 토지가 승역지였을 때는 지역권을 말소해버려야 되겠지만 요역지였을 때는 말소할 필요가 없죠. 유리한 데끼니까. 자, 그래서 거기 오른쪽 보시면은 그 303페이지 표 보시면 직권 말소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수용을 원으로 이전 등기 하게 되면은 이 부동산을 제한하는 등기들은 다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직권으로 말소해서 없는 것 해가지고 오른쪽 보시면 니은하고 디귿 해가지고요. 자,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그렇습니까? 이건 유리한 거죠. 요역지로서 지역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말소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은 전세권이나 저당권 이런 것들은 말소가 돼야 되는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하면서 이건 냅둬라라고 했어요. 수용위원회에서 냅두라고 했으니까 말소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니은 디귿이 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왼쪽에는 이제 을구의 이제 등기를 이제 어떤 건 말소되고 어떤 건 말소하지 않는 데가 정해졌는데, 갑구에 있는 등기가 이제 말소되고 말소되지 않느냐. 요것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7월 1일 날 수용이 이루어지니까요, 이미 보존 등기는 말소하지 않겠죠. 이미 돼 있는 보존 등기는 말소하지 않고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니까, 밑에다 이전 등기 하니까 보존 등기는 말소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용되기 전에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죠. 정당한 수용. 이건 유효한 등기잖아요. 그럼 이건 말소할 필요 없죠. 요 밑에 이전 등기를 하면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말소할 필요가 없죠. 정당한 소유권의 등기, 유효 적법하게 이루어진 등기까지 말소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 여기 병 앞으로 등기가요. 병이 을로부터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매매는 6월 1일 날 수용되기 전 했어요. 근데 접수일자가 8월 1일이에요. 그러면은 병은 소유권을 언제 취득해요? 8월 1일 날. 근데 수용은 언제 됐어요? 7월 1일 날. 그러면은 병은 소유권을 취득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애초에 이거는 등기할 수 없는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9월 1일 날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는 과정에서요. 이건 무효인 등기잖아요.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해 본 적이 없는 등기니까 이것은 직권으로 말소를 해요. 그러니까 9월 1일 전에 됐다고 해서 등기를 두는 것이 아니라요. 수용을 보는 거죠. 이때 이미 수용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 앞으로 등기됐으니까 수용 개시 이후의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다 말소를 해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요. 이게 매매가 아니라요.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 된 거예요. 상속.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병한테 상속이 6월 1일 날 이루어지고요. 이 등기가 8월 1일 날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병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6월 1일 날 소유권을 이미 취득했죠.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등기만 8월 1일 날 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수용되기 전에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앞으로 적법하게 이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적법한 소유권 등기 때문에 이거는 말소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수용 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라고 하더라도 수용 개시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는 정당한 소유자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 등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소해서는 안 되겠죠. 뒤에 동그라미 1번 기억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 개시 이전에 만약에 상속이 있었을 경우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 이전 등기는 비록 수용 개시 이후에 됐다고 하더라도 이건 말소할 수 없는 거죠. 정당한 소유자 앞으로 된 등기니까. 그래서 직권 말소할 수 없는 등기, 요건 뭐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지만요. 요걸 기억하죠. 특히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이거는 말소하지 않는다. 그 나머지는 다, 그러면 이걸 제외하고는요, 다 직권으로 말소해요. 원시취득이니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맨 밑에 이제 반가로서 한 번에 재결의 실효가 있는데요.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되니까 됐어요, 이렇게. 자, 정당하게. 일단 됐는데, 이게 수용이 무효예요. 실효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해서는 안 되는 토지를 수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할 때 한 필지, 두 필지 수용하는 게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필지, 여기를 전부 다 수용해버리는 거죠. 근데 수용하는데 요 토지가 한 필지 끄트머리에 있었는데 이건 사실 수용이 안 됐던 토지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원래 수용해서는 안 되는 토지를요. 모르고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몰라가지고. 워낙 이제 토지가 넓다 보니까 여러 토지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수용을 해서는 안 되는 토지가 수용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무효예요. 효력을 잃었어요.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건 무효기 때문에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듣기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말소하는 절차예요. 자, 그럼 우리가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듣기요. 병에서 기업자 앞으로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해요? 기업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수용자가 될 것이고, 그는 피수용자가 되겠죠. 수용이 되는 사람이니까. 그럴 때는 수용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럼 그 말소할 때 누가 등기 권리자일 때는? 말소할 때는 이제는 병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말소할 때는. 그러니까 말소할 때는 그러면 똑같이 수용할 때하고 똑같이 등기 권리자 병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느냐와 관련돼서 병 말만 듣고 말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등기 권리자 기업자가 수용자가 단독으로 신청해서 말소할 수 있지만은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말소는 등기 권리자인 피수용자가 단독으로는 못하고 말소는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요. 공동으로. 이런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전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이다. 그러나 말소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하지 못하고 수용자, 등기 의무자인 수용자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단독해서 외우시면 안 되는 거죠. 말소는 또 공동 신청이니까.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말소가 되었습니까? 수용되면서 직권으로 말소됐던 등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권으로 말소됐던 등기들 없습니까? 직권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줘야 되겠죠. 회복을 시켜준다. 자, 요 내용들이 이제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들을 때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들을 때는. 그래서, 근데 또 이것이 한 지문, 두 지문에서 나와버리면은 또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계속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지문을 조금 바꿔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요. 뭐 암기할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암기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등기법은 양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다 이해를 해서 해결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04페이지 보시면요. 환매특약 등기가 나와요. 환매특약.
이제 환매특약 등기는요, 작년에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잘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나오면 이것도 범위에는 해당되고,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도 공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던 내용이고 또 나왔어요. 자, 환매특약 등기에 대해서 좀 보죠. 여러분이 민법 매매에서요, 특수한 매매에서 환매를 배우죠.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갑이 최초의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물건을 팝니다. X부동산을 10억 원에 매매로 팔아요. 근데 팔면서요, 특약을 해요. 환매특약. 내가 3년 안에 돈이 만약에 이제 생기면 다시 나한테 되팔 거냐고 물어봐요. 했더니 을이라는 사람이었습니까? 알았다. 3년 안에 돈 가져오면 되팔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되팔겠다고 하는데, 되팔래라고 했더니 난 그렇게 못하겠다. 그럼 이 사람이 안 파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내가 되팔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샀던 물건을 되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걸 환매라고 하는 거죠. 당사자 간에 환매특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매특약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두 사람 사이였습니까? 매매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X 물건 10억 원에 매매계약서, X 물건 10억 원에 매매계약서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매도인은 누구예요? 매도인은 갑이죠. 그러니까 매도인은 갑을 쓰고 매수인은 이제 을이라고 쓰겠죠. 그리고 도장을 찍어요. 일반적인 매매계약서가 동일하죠. 근데 여기에요, 중간에 깨갈 수 있는 것이 특약사항들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 특약사항이 뭐가 있냐? 환매특약이 들어갔다는 거죠. 3년 안에 돈 가져오면 다시 되팔기라는 환매 특약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특약은 어떻습니까? 매매 계약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죠. 종된 계약이죠. 매매 계약에 대한 종된 계약이요. 그럼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면 당연히 환매 특약도 무효가 되겠죠. 근데 환매 특약이 무효가 됐다고 해서 매매 계약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에 이제 종된 특약. 그러니까 매매를 하면서요, 종된 특약을 한 거예요. 자, 환매 특약을 했습니다. 자, 특약을 했는데요. 그러면 매매를 통해서 이제 갑원들한테 소유권을 넘겨줄 거 아니에요. 매매한테 이전해 주겠죠. 그 다음에 3년 안에 돈 가지면 다시 되팔기로 이제 특약만 한 상태인데, 특약만 하고요. 이것이 특약만 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는데, 을이 만약에 이 물건을요, 소유권 넘겨받은 상태에서 병한테 넘겼어요. 그러면 특약만 돼 있는 상태라면 어떻습니까? 두 사람 사례는 특약 효력이 미치겠지만 계약 당사자니까. 근데 병한테는 특약을 가지고 주장을 못 하겠죠. 그러면 갑은 병한테는 어떻습니까? 환매권 행사에서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3자에게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민법에서 환매특약은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등기가 되면 이제 병에게도 환매권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3자에게도 자기가 특약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이때 그 환매특약 등기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근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우리 엄청나게 동안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거는 했고, 이제 환매특약 등기를 봅니다. 그럼 우리 민법에서요, 매매와 환매특약은 반드시 동시에 하도록 하고 있죠.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하고 환매특약 등기도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동시에 신청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는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매수인이. 그래서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요,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돼요. 근데 환매특약 등기에서는요, 갑에게 환매권을 유보시켜주는 등기가 되겠죠. 유보라는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굉장히 어렵게 해요. 보유를 거꾸로 하면 유보죠. 그러니까 보유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보유라고. 그러니까 한자는 말을 좀 바꿔뒀습니까? 똑같잖아. 양태, 태양. 이게 한자다 보니까. 그래서 유보시킨다는 그 학자들이 공부를 하는 면에서 굉장히 어렵게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라고 하면 되지. 굳이 그 유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갑에게 보유시켜주는 특약이잖아요. 유보시켜주는 특약.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말을 좀 바꾸는 거죠. 교수들이 그래요. 그래서 갑에게 환매권을 보유시켜주는 특약이기 때문에 이 특약을 통해서 갑이 환매권이 발생하는 거죠. 등기기록상. 그러니까 환매특약 등기에서는 등기 권리자가 누가 되겠어요? 매도인 갑이 되겠죠. 이 사람에게 환매권을 주는 등기니까. 그러니까 환매특약 등기에서는요,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돼요. 환매권을 이제 갖게 되니까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죠. 그러니까 동시에 신청을 하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고 환매특약 등기에서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뒤바뀌게 된다는 거죠. 뒤바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 신청서에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라는 있어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뒤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한 장으로. 그래서 신청서는 따로따로 씁니다. 뒤바뀌니까 어쩔 수가 없죠. 등기 권리자란에 두 사람 다 쓰고 의무자란에 두 사람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신청서하고 환매특약 등기 신청은 따로 쓸 수밖에 없어요. 다만 따로 쓰지만은 동시에 갖고 와서 신청을 해요. 동시에 신청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나가가지고요.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요, 갑이 등기 의무자고 갑이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습니까? 인감증명,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되겠죠.
소유권이 등기 의무자니까 인감증명 해야 돼요. 환매특약 등기 신청서에는 등기 의무자가 을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갑이지만.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요. 지금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예요? 아니죠. 동시에 신청하고 있으니까. 아직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가 아니니까 인감증명 제공할 필요 없는 거죠. 아직 소유권 취득하지 않았죠. 을은 지금 을이 지금 을인데요. 을이 등기 의무자인데 을은 등기표정보 구경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신청할 때는 구경도 못했잖아요. 등기가 완료돼야 받는 거니까. 이 동시에 신청하다 보니까요. 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환매특약 등기 신청서에는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데 매수인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인감증명이나 등기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전 등기 신청서 우리가 다 했으니까 이제 환매특약 등기 신청서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등기하는 방법을 보죠. 자,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요. 먼저, 자, 그러면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겠죠. 일반적인 이전 등기, 매매를 원유로 이전 등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환매특약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환매특약 등기는 이런 특약 등기들이죠. 특약. 이전 등기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특약 등기예요. 특약 등기들은 다 부기 등기로 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가 아니잖아요. 소유권은 주등기로 하겠지만 이런 각종 특약 등기들은 부기 등기로 하게 돼요. 그래서 2의 1, 2번 등기의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등기라 해서 2의 1 해가지고요. 환매특약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환매특약 등기를 할 때 이제 반드시 기록해야 될 거. 이게 작년에는 이거에 나왔는데요.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것이 우리 민법에서요. 환매권을 행사할 때였습니까? 환매대금을 지급하면서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죠. 환매대금은 뭐예요? 매수인이 지급했던 매매대금하고 매수인이 부담했던 매매 비용을 합쳐서 우리는 환매대금이라고 하죠. 민법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써져 있어요. 그래서 환매대금, 그러니까 뭐요? 매매대금하고 매매 비용을 지급하면서 환매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등기부에는요, 매매대금하고 매매비용을 반드시 기록해요. 민법이 이렇게 적어져 있으니까. 이거 지급하면서 환매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매매대금하고 매수인이 부담했던 매매비용. 이것은 필요적으로 기록을 해야 돼요. 근데 환매 기간이에요. 모든 기간, 우리 시험 보는 과정에서 뭐 기간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임의적이에요. 만약에 환매 기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몇 년이에요? 민법에서 안 배우셨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환매 기간 없습니까? 따로 정해짐이 없으면 5년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5년. 그러니까 민법에서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 후이면 3년으로 적으면 되는데 안 적었다고 해서요. 효력하고 상관이 없죠. 안 적으면 5년으로 해결되잖아요. 그럼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모든 기간은요. 없으면 민법에서 해결이 가능해요.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간은요. 다 임의적이에요.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어도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요걸 필요적이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환매특약 등기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게 되면요. 자, 좀 더 들어가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좀 더 들어가면요. 자, 그러면 을이 지금 현재 소유자죠. 갑은 환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소유자는 을이에요. 을이 자신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을까요? 재산권을 얼마든지 팔 수 있어요. 자, 병한테 팔았습니다.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요. 병이라는 사람은 환매권이 있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당연히 대항할 수 있죠.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주등기로 해야 되겠죠. 을로부터 쓰면 3 해가지고요. 3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소유자는 병이에요. 그럼 나중에 3년이 돼가지고 이게 3년이었으면 갑이 환매권을 행사해요. 그럼 환매권은 누구한테 행사할까요? 특약을 했던 계약의 당사자인 을한테 행사해야 될까요? 아니면 현재의 소유자 병한테 행사해야 될까요?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하는 거죠.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은 등기를 넘겨줄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현재 소유자한테 해야 되겠죠. 현재 소유자 병으로부터 갑이 이제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갑은 병한테 대항할 수 있잖아요. 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이걸 행사를 못 하겠죠. 근데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매권 행사는요. 환매권자가요. 현재 소유 명예인과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병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 받을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은 만약에 갑이 환매권 행사하면 내가 얼마 받고 넘겨줘야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 받고 습니까 넘겨주면 되는 것이죠. 넘겨주면 돼요. 그래서 넘겨주면 공동신청회에서 이제 환매대금 받으면서 등기를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근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갑이라는 사람이 환매권이 있죠. 그 환매권을 양도할 수 있을까요? 환매권도 재산적 권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어요. 자기가 환매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럼 맞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환매권을 팔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시가는 훨씬 올라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환매대금이 없어요. 그래서 환매권 행사를 못하면 환매권을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매권도 양도가 가능해요. 환매권 이전. 이 그러면 환매권 이전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환매권. 근데 환매권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아니에요?
소유권이 아니죠.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다 주등기였죠. 이렇게 주등기.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환매권 없으니까 주등기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기등기로 해야 되겠죠. 근데 부기등기로 하려고 하는데 환매권 등기가 이미 부기등기로 돼 있잖아요. 그럼 환매권에 이전된 게는 부기등기로 해요. 어떻게 하느냐? 환매권 밑에다가요. 2의 1에 1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부기등기죠. 가끔씩 이렇게 부기등기. 그러니까 환매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이렇게 부기등기도 가능하다는 거죠. 2의 1로 된 부기등기에 다시 부기등기라는 거죠. 2의 1에 1. 환매권에 이제 그러니까 부기등기가 허용된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기등기 대표적인 것이 환매권 이전 등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환매권이 정액에 있어요. 자, 그러면 환매권은 이제 현재 소유자 병액 행사할 텐데 환매권은 갑이 행사해야 되겠어요? 정이 행사해야 되겠어요? 총이 환매권자잖아요. 갑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죠. 자기 환매권 정한테 팔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정이 이제 현재 소유자한테 환매권 행사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왼쪽에 있는 이렇게 실체 관계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죠. 병으로부터 정이 이제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을 어떻습니까? 등기부로 그렇게 옮겨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환매권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정 앞으로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정 앞으로. 환매권자가 자기 앞으로 환매권을 취득했으니까 환매특약 등기는 그 목적을 달성했죠.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으니까 환매특약 등기는 말소를 해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어서 말소를 하고요. 그러면 요 환매특약 등기가 말소가 됐으니까 환매권의 부기등기로 되는 것도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이것도 함께 말소를 하겠죠. 그럼 이 말소가요. 목적을 달성해서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소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그래서 환매권을 행사해서 환매권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환매특약 등기는 목적을 달성해서 직권으로 말소한다. 또 이제 직권 말소이죠. 직권. 항상 직권 나면 또 중요하다고 했어요.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환매특약 등기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들으면은 뭐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림들을 다 그려놓은 것이요. 여러분이 다시 보면서 나중에 그림을 보면서 다시 연상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 이제 밑에 적어놨으니까 그 내용들 여러분 그 책에도 있는 똑같은 내용이고요. 우리 그 유인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쭉 그냥 따라서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해서. 자, 환매특약 등기는 이제 요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307페이지 보시면은 신탁 등기가 나와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요. 독립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신탁 등기고요. 신탁 등기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제일 중요한 등기라는 거죠. 근데 이 신탁 등기가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깊이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신탁 등기할 때 이 신탁의 의미부터 알아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부동산 실명법, 민사특별법 시간에 배우는 부동산 실명법에 나와 있는 명의신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명의신탁은 무효죠. 원래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등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부동산 실명법에서요.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양도담보 그 중에 하나가요.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상호 명의신탁, 뭐 양도담보. 그다음에 또 하나 뭐요? 신탁법상 신탁. 신탁법상 신탁은요, 이것은 유효한 등기예요. 유효한, 그러니까 명의신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법상의 유효한 신탁 등기를 말합니다. 이 신탁 등기가 어떻게 되냐요? 그럼 신탁 등기는 이런 경우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 10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10억 원을 가지고요, 은행이나 예금에 넣으면 금리가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투자금융회사에 맡기죠. 그러면은 금리보다는 좀 높게, 그러니까 리스크는 좀 있지만은 더 높은 이율로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이 있을 때였습니까? 투자금융회사에 맡기는 거죠. 투자신탁회사 이런데. 그러면 내가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엄청나게 넓은 토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사용수익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가 사용수익하면요. 수익금 별로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부동산 투자신탁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투자신탁회사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동산 운용하는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신탁회사에. 그럼 얘들이 운용을 해요. 그러면 나보다 내가 운용하는 것보다는 잘 운용하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얘들은 수수료 먹고 나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신탁이에요. 신탁. 근데 신탁이라는 것이 이렇게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을 위해서 나오는 수익금들이 있겠죠. 월세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예, 결시가동을 돕기 위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결시가동 뭐 여러 명이 있는데 어떤 단체가 있는데 단체예요.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여기다 계속 기부를 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평생 이것을요. 자기가 평생 이것을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다 기부를 하고 싶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이 건물이 계속 여기다가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상속인이 을이 있는데 얘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갑이라는 사람은요. 이 건물이 계속적으로 이것이 결시가동들을 위한 단체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기 재산으로부터 독립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기 재산으로부터 독립이 돼버리면요. 이제 더 이상 갑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요. 갑이 사망해도 을한테 상속이 안 돼요. 그럼 독립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자기가 이걸 재단 법인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법인 없으니까 독립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 부동산에 대해서요. 나와는 독립된 법인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재단법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재단법인이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재단법인보다 재단법인을 통해서 출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재단법인에 의해서 출연한다는 것은요. 조금 좋은 면도 있지만은요. 어떤 면에서는 재산을 뒤로 빼돌리는 경우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돈이 100억 원이 있어요. 100억 원이 있는데 100억 원을 가지고 운영해봤자 금리가 얼마 안 돼요. 그럼 100억 원을 가지고 뭘 하냐면 학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육사업이었으면 재단법인 하나 만드는 거예요. 학교를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뭘 해요? 이사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아내를 교장을 시키고요. 내 자식들 학교 선생, 나한테 잘 보이는 사람 학교 선생님 다 뽑아요. 그리고 여기 매점 이런 것도 수익이 많이 생기잖아요. 자기 뭐 이렇게 동생들 매점 맡기고 이게 훨씬 남는 장사 같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들이 정말로 교육을 위해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돈벌이를 수단으로 이렇게 재단법인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장사하듯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항상 비리가 생기는 거죠.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좋은 의도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쁜 의도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단법인을 만들었을 때 뭔가 속셈도 좀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이 사람이 출연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자기가 뭐 이사장이 되고 이런 거 없이요. 결시가동을 돕는 어떻습니까? 복지재단이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복지재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얘들이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손 떼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신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회에 출연을 할 때 없습니까? 신탁을 했다라고 하면은요 진정성이 좀 있어요. 근데 재단을 만들었다 그러면요 진정성이 조금 이제 의심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습니까? 신탁을 해버려요. 소유권을 넘겨버립니다. 소유권을 넘겨가지고요 이 결시가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만 얘가 사용하도록 제한을 두면서 소유권을 넘겨버립니다. 소유권 넘겨버렸으니까 어떻습니까? 갑이 사망해도 상속이 안 되고 이 물건은 영원이었습니까? 이 복지재단이 이렇게 유지되는 한은 계속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이 복지재단이 사라지면요 이거 비슷한 이제 그 목적을 가진 재단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을 한다는 것은요 이런 것들이 공익신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탁은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요 하기 때문에 이제 신탁이 현실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신탁, 요런 신탁을 다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에 맡겨요. 맡기면은 신탁 계약을 하면서 소유권을 넘겨주겠죠. 그럼 용어부터요. 물건 신탁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위탁자라고 하고요. 신탁을 받는 사람은 수탁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요. 병한테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수익자가 되죠. 그러면은 계약은 갑과 을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권리가 생기는 거죠.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익신탁은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유형이 되는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유형이 이런 것이 나오죠. 신탁, 신탁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등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신탁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신탁 등기. 그러면 을한테 이제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겠죠. 그리고 신탁법상 이런 신탁은요, 대내적, 대외적으로 항상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줍니다. 근데 우리가 부부간에도 명의신탁할 수 있죠.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은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탈세 이런 등의 목적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유효한 걸로 보죠. 그럼 이 사람은 신탁자, 이 사람이 맡겼을 때 X부동산을 맡기면 이제 수탁자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이전 듣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전 듣기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명의신탁, 유효한 명의신탁은요. 법률관계를 우리 판례가 어떻게 봅니까? 갑과 을 사이에 대내적으로 해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요. 수탁자를 소유자로 취급하죠. 그러니까 대내적, 대외적으로요. 소유자가 달라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 그 등기를 이용해서 병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럼 병은 어떻습니까? 선의하게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죠. 유효한 명의신탁일 때.
유효한 명의 신탁일 때 평균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이렇게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요 신탁을 했다 다시 돌려달라고 해요. 돌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갑이 을한테 돌려달라고 하는 건 물권적 청구권이요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갑이 소유자라고 했죠.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20년, 30년 있다가 달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 대외적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한 걸로 취급을 해요. 유효인 명의신탁은. 물론 무효이면 이제 무효인 것이고.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은요. 이건 좋은 거죠. 그래서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다 을이 소유예요. 다만 을이 소유하지만은요. 다만 그러니까 을한테 이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신탁을 하면서. 그래서 신탁을 올려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결시가는 걸 돕는다든지 그 목적 범위 내에서만 소유하는 거예요. 완전한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목적 범위 내에서만 소유합니다. 그럼 신탁을 원유로 이전 듣기를 할 때는요. 그러면은 신탁의 목적 이런 게 있겠죠. 위탁자, 수탁자 또 수익자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자세한 내용을 기록을 해요. 그럼 이런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신탁 등기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신탁을 원유로 이전 등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신탁 등기를 이제 다루는 겁니다. 신탁 등기. 그럼 이 신탁 등기를 할 때는요. 그러면 신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여기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다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몇 페이지가 될지를 몰라요. 너무 부피가 커지는 거죠. 부피가 너무 커지니까요. 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한 따로 장부를 만들어요. 이걸 신탁 원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탁 원부에요. 자세한 신탁의 내용을 적고 등기 기록에는 이 신탁 원부 번호만 적어요. 그래서 이 신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신탁 원부 23호를 부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탁 원부에 기록되는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원래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등기부 부속서라고 해요. 그리고 이 등기부하고 등기부 부속서가 합쳐져서 한 세트의 등기 기록을 이루게 되겠죠. 이것만 봐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함께 봐야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한꺼번에 하나의 이제 등기 기록을 이뤄요. 다시 말해서 신탁 원부는 등기 기록의 이제 일부가 되는 거죠. 원래는 여기 들어가야 될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절차예요, 절차. 그러면 신탁 등기를 하면서 씁니까? 등기부터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신탁을 원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요. 이전 등기는 갑이 을한테 소유권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갑과 을이었습니까? 공동 신청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갑이 넘겨줘야 되니까. 우리 혼자 가서 다 등기를 넘겨올 수는 없고 공동 신청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탁 등기요. 그럼 신탁 등기도 갑과 을의 공동 신청이냐? 그게 아니고요. 신탁 등기는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특징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신탁 등기에 있어서 뭐 공익 신탁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요. 신탁, 투자를 방법으로 신탁을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여기는 또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B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C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 신탁에서요. 신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막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필지 조그마한 토지 하나 개발해가지고 뭐가 남겠어요? 개발에 실익도 별로 없는 거죠. 조그마한 토지 뭘 어떻게 개발하겠어요? 개발하려면 없습니까? 동 전체를 개발해야 되죠. 대장동을 개발하듯이. 그래야 아파트 단지들도 쫙 만들고 있습니까? 쇼핑몰도 들어오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뭔가 개발해가지고 몇 천억이 남고 하는 것이지 한 필지 개발해서 못 남겠어요. 대장동 이런 것도 신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탁은요 덩어리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필지는 개발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개발하려면요 이 주변을 전부 다 신탁을 받아요. 그러면 몇천 평, 몇만 평이 되겠죠. 그래야 뭘 개발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했었습니까? A라는 을이라는 투자 신탁에서 전부 다 신탁을 받습니다. 넓으니까 쓰면 개발을 크게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각각이었습니까? 토지들에 대해서는 다 이 사람들이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겠죠. 그러면 신탁의 내용은 어떨까요? 틀릴까요? 동일할까요? 다 동일하겠죠. 신탁의 내용은. 신탁의 내용은 동일할까요? 한꺼번에 다 넘겼으니까. 그러면 요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들이잖아요. 투자신탁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탁의 내용은 어차피 다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탁자가요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해요. 복잡하게 일일이 다 같이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같이 올 필요 없이 신탁의 내용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다만 소유권을 넘겨줬는데요. 수탁자가요 단독으로 이렇게 신탁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요. 아니면은 그 목적 범위에서만 소유권을 취득하도록요 빨리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위탁자나 또 신탁 계약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수익자가요 이 수탁자를 대위할 수가 있어요. 대위라는 단어 좀 기억하시고 단독, 대위 이런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특징이니까.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이다. 그리고 대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탁법에, 우리가 뭐야, 등기법에서는요. 근데 이 가불의 공동신청,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이고, 신탁 등기는 단독신청인데, 우리 법에서는요, 이 공동신청하고, 이 신탁 등기하고요, 이걸 한 장의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두 개의 등기였습니까?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신청하기 때문에 당연히 동시에 신청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반드시 동시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동 신청하고 단독 신청을 어떻게 한 장의 신청서로 신청하느냐 했을 때 우리 신탁 등기 보면 오른쪽에 신청서 양식이 있죠. 굉장히 이제 단순화시켜서 만든 것인데요. 모든 등기는요,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신청서가 다 틀려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두 개를 동시에 신청해야 되니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신탁 등기 신청서, 지금 동시에 신청하고 있죠. 한 장의 신청서로. 그리고 난 다음에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넣습니까? 갑과 을이, 갑이 등기 의무자, 을이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하면서 을은 동시에 어떻습니까? 신탁 등기 신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니까 어떻습니까?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을 한 장의 신청서로 신청하고 있죠.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란에 등기 권리자 및 이 사람이 신탁 등기 신청인 등기 권리자니까 수탁자니까 수탁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니까 등기 권리자 및 신탁 등기 신청인에서 을을 적는 거예요. 수탁자를. 그러면은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이 한 장의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된다는 거죠. 이런 그림을 연상하시면서요. 일괄하여 동시에 신청한다 기억하시면 돼요. 동시에. 그 다음에요. 일괄하여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이 그림도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는요. 하나의 순위번호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동일한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를 부여한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 2 쓴 다음에 신탁 등기를 2의 1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매특약 등기는 2의 1 해가지고 적었죠. 그런데 신탁 등기는 동일한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 하에서 이루어진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별개로 신청해야 된다. 아니면 따로따로 신청해야 된다. 공동 신청이다. 대유할 수 없다. 별개의 순위번호를 부여한다. 다 틀린 말이죠. 말을 여기서 조금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요하고요. 여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청 정보도 가져가야 되겠죠? 신청서를 일괄 신청하고 첨부 정보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에서는 신탁 계약서 들고 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탁 등기를 위해서는요. 신탁 원부에 기록될 내용들을 또 첨부 정보로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등기를 신청하기 때문에 첨부 정보도 이제 두 개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두 개의 등기를 동시에 한 장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문제가 나오면요. 이게 신탁은요. 기본적으로 몇백억,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몇십억, 토지 몇십억짜리 몇 평 되지도 않잖아요. 이건 개발에 가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탁이 들어간다는 것은요. 적어도 몇천억 정도, 몇백억에서 몇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몇천억, 몇백억을요. 쉽게 계약을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몇 달간 계약서를 계약서 쓰는 데만 해도 몇 달 걸릴지는 몰라요. 몇백억을 쉽게 맡기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몇백억 재산 없습니까? 회사에 막 맡기지는 않겠죠. 굉장히 복잡해요. 기본적으로 몇천억. 대장동 같은 경우는 몇 조가 들어갔잖아요. 몇 조. 그 토지 다 다 이렇게 신탁 받는 거예요. 다 받는 데였습니까? 그 많은 토지들을 받는데 몇 조가 들어갔잖아요. 몇 조. 근데 몇 조가 들어갔는데 그 이상으로 남았죠. 투자금 대비해서.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요. 신탁은 끝이 없이 들어가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에 하나만 좀 보죠. 만약에 토지들이 너무 넓어가지고요. 하나의 투자 신탁회사에 섭습니까? 이것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안 돼, 이게. 하나의 투자 신탁회사.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투자 신탁회사야 하나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개의 투자 신탁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가요. 우리가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두 개의 투자 신탁회사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등기가 이 사람 앞으로 이제 공동 소유가 되겠죠. 그럼 공동 소유한데 이 사람 들었습니까? 지금 동업하고 있죠. 사업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합이라는 거, 동업이라는 것이요. 개인들끼리만 동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들끼리도 동업을 해요.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회사들끼리도 동업을 하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로를 놉니다. 하나의 건설에서 다 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하려면 어떻습니까? 몇 개 이제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눠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럼 이 회사들이었습니까? 동업을 하는 것이 동업. 그러니까 회사들끼리 뒀습니까? 조합이 결성이 돼요. 컨소시엄 구성했다 그러면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탁자가 이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두 개의 회사에서요 받아서 이제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었습니까? 공동으로 소유해요. 이 사람들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죠. 그러면 공유겠어요? 합유겠어요? 합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요, 이거는 합유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민법 하다 보면 명의신탁이요. 자, 유효한 명의신탁이 있죠. 종중 같은 경우에 뭐 종중 대표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은 명의수탁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한 사람한테 명의신탁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팔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이제 5명, 뭐 이렇게 3명 이렇게 명의신탁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A, B, C 종원들 중에서 좀 똘똘한 사람한테요 명의신탁을 해놨어요. 얘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형태는 그러면 공유겠습니까? 합의겠습니까? 얘들이 동업하나요? 아니죠. 공유예요, 공유. 그러니까 동업하면은 합의. 얘들이 명의만 빌려줬겠습니까? 같은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무조건 합유인가 보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동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유가 되는 거고, 명의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이 사람 동업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가 되는 거고. 예전에 민법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민법에서. 그러니까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신탁 등기에 관한 내용. 우린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더 이상 들어가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여기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맞추고. 이거는 우리가 맞출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맞추고. 더 들어가서 나오면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이전 등기에 관한 내용이 이제 모두 맞췄어요. 이전 등기. 자, 그러면 여기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이거는 다 끝나는 거예요.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은 이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권리 주체가 변경이 되면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전 등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수용, 상속, 유증, 진정, 명예복, 뭐 이렇게 환매, 특약, 신탁 등기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시험 문제가요. 한두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요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311페이지 보시면요. 소유권 이외의 등기가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가장 익숙한 내용이에요. 소유권 이외의 등기니까 어떻습니까? 용익권과 저당권 등기가 나오겠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기들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는 민법에서 공부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조금은 편해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편한 내용이, 등기법 하다 보면 가장 편한 내용이 이제 여기 부분이 됩니다. 민법의 내용하고 거의 그대로 이제 일치하면서, 다만 민법에서는요,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다루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주로 이제 등기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면은, 우리 제 유인물 5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등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고, 기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필요적으로 기록해야 될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필요적 신청 정보, 필요적 기록사항,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하나씩 이제 보죠. 그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들만 있어요. 근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요, 사실 우리 등기법 시간에도 배우지만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막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한 내용이고 좀 쉬운 내용이다 보니까요, 책의 내용은 굉장히 뭐 반복되는 내용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유인물로만 봐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유인물로 정리를 합니다. 또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니까요. 먼저 지상권부터 보죠. 지상권. 지상권 관련해서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보면은요, 지상권 이제 넘기시면 있죠. 자,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을이 건물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타인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토지 사용권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세 가지가 있죠. 소유권은 없고요.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세 가지가 있죠. 건물 소유 목적 토지에 대한 전세권도 있고, 건물 소유 목적 토지에 대한 임차권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지상권을 다루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지상권이에요. 그럼 지상권이,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한 게 있죠. 먼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겠죠. 우리는 법정 지상권은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상권이 편한 거예요. 법정 지상권은 등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루지 않고요, 약정에 의한 지상권 등기만을 다룹니다. 약정에 의한 지상권은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되죠. 그럼 지상권 설정 계약은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 사이에 이루어지죠. 설정자는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는 이제 건물 소유자 될 것이고. 그러면은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주는 등기이기 때문에요,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이제 공동 신청해서 그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약과 등기가 필요하고, 계약은 당사자는 민법에서 했을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등기는 어떻습니까? 등기는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들은요, 정말 계약한 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거의 다 공동 신청, 원칙적으로.
정말 계약한 건 맞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공동신청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가 되면 이제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그럼 등기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겠죠. 지상권 설정은요, 토지 등기비하죠. 토지를 제한하는 등기니까. 토지 등기비에 갑이 소유자면요, 이건 을구에 하게 되겠죠. 을구에 이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그럼 이 지상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등기로 하게 되겠죠. 만약에 뭐 소유권 유예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 등기가 되겠지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니까 주등기를 하게 되겠죠. 공동 신청해서. 그럼 이제 이 등기 절차를 봅니다. 등기 절차를. 자, 유인물의 내용 이제 보는데요.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지상권에 있어서 반드시 기록돼야 될 사항하고 기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 즉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지상권 설정과 관련해서 그 목적 있죠. 자, 지상권은요, 건물 소유 목적일 수도 있고 수목 소유 목적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목적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목적을 적습니다. 그다음에 지상권은 용익권이니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죠.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때는 그 범위를 기록을 해야 되겠죠. 범위를. 그러니까 목적과 범위는 필요적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제 임의적 사항을 보죠. 모든 기간은요, 다 임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익권이니까 존속기간이 있죠. 근데 존속기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민법에서 정해져 있죠. 최단 존속기간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이 정해지는 거예요. 또 치료, 무상의 지상권 가능하죠. 따라서 있으면 적지만 없으면 안 적어도 지상권 성립에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치료는 임의적 사항이 되는 거죠. 있으면 적지만 없으면 안 적어도 지상권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각종 특약사항이요. 이거 구분지상권에서 나오는 것인데 각종 특약사항, 이거 뭐 자세히 알 필요 없이요. 그냥 무슨 각종 특약사항은요,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는 거죠. 이거 없다고 해서 지상권 성립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지상권에 관한 이제 일반적, 지상권은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앞에서 대부분을 배웠던 내용이고. 자, 먼저 공작물이나 수목을 목적으로,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하는데 없이 먼저 지상권부터 설정을 하죠. 소유 목적이 맞습니까? 지상권 설정하고 건물 짓겠어요. 건물 지은 다음에 지상권 설정 받습니까? 먼저 지상권부터 설정 받은 다음에 건물 지어야 되지. 지상권, 뭐 건물 지었는데 지상권 설정 안 해주면 어떡하려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상권이 이제 설정 받았어요. 그럼 건물 소유를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럼 건물 허물어 져뒀습니까? 지상권 소멸하는 건 아니죠. 지상권은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30년간 거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니까 돈 어마어마하게 주고 산 거예요. 취득한 거잖아요. 공짜로 씁니까?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설정할 때,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설정하면요, 콘크리트 건물 짓는데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30년을 이 사람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30년간, 이게 토지가 10억인데요. 나는 30년간 더 이상 사용을 못해요, 이제. 을이 30년간 사용을 합니다. 그럼 나는 얼마 받아야 될까요? 이 사람한테. 한 8, 9억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위에 물가도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지상권은요, 굉장히 비싸요. 그렇잖아요. 지상권자는 또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30년, 자기 토지 있는데 없습니까? 이걸 30년간 월세를 냈으면 없습니까? 월세를 받았으면 얼마를 벌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거 받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30년 동안 벌 수 있는 생각을 가격해가지고 지상권 설정할 테니까요. 지상권 가치는요, 굉장히 높습니다. 소유권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지상권 가격이에요. 기본적으로 몇십 년을 사용하니까. 거기다 건물까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허물어지지 않아요. 또 선성해요. 갱신 청구를 또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허물어질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잖아요. 물론 월세 내면서. 그러니까 지상권에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누가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겠죠. 그러면 그게 가격이 되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가 원래 10억이었는데 만약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얼마 주고 살까요? 30년간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2억 주고 산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상권 가격이 8억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얘한테 2억 받으니까 얘한테 8억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2억도 비싸죠. 누가 이걸 사겠어요? 2억나 주고. 1억 주고 밖에 안 살 것 같다. 그러면 지상권 가격 9억이 되겠죠. 지상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용익권이니까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익권을 설정할 때는요, 그 일부를 나타내는 도면을 가져가는 것이 대장을 가져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를 총론식을 한 것이죠. 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죠. 상하 범위를 정해서. 그러면 구분지상권 상하 범위를 정해서 구분지상권 설정할 때는 도면을 가져가느냐? 우리는 도면은요, 평면 도면이죠.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은 도면에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구분지상권 설정할 때 도면 같은 거 가져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지분만에 대해서는 용익권은 안 되는 거죠. 보상용.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자, 지상권은요, 배타적 사용을 전제하기 때문에 중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죠. 중첩적으로 설정할 수는 없죠. 근데 중첩적이지 않으면 가능하겠죠. 뭐 구분지상권 같은 것도 이런 거죠. 토지가 있는데요, 상하 범위를 정해서 을에게 이만큼 지상의 공간을,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다음에요, 여기 부분에서 또 병에게 설정할 수는 없죠. 중첩적일 수 없으니까. 근데 지하 공간에 대해서 이만큼을 병에게 설정하는 것은 중첩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 뒀습니까?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병한테 설정하는 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전체에 대해서 을한테 설정하고 또 일부를 병한테 설정할 수는 없겠죠. 중첩적으로 설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상권은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지상권 같은 경우는요, 전선 지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예요. 한전에 썼습니까? 송전선을 깔 때 썼습니까? 공유지로만 계속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계속 이제 삥이 돌아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유지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유지를 지나간다 그러면 이거 토지를 수용을 하려고 하면 돈이 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만큼만 사용하겠다. 소유는 네가 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용료를 조금만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하의 공간은요, 사실 구분지상권은요, 지하철 생기면서 생기는 거예요. 지하철이었습니까? 또 공로로만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남의 사유지 밑을 뚫고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토지를 수용을 하려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하 100m에서 200m까지 우리가 사용하겠다. 그럼 어떻습니까? 수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비용이 적게 들겠죠.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지하철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범위가 다르면 얼마든지 중첩적이지 않으니까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지상권과 관련돼서요. 존속기간 없습니까? 연구만 가능하죠. 철탑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언제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최단 존속기간만 우리 민법이 제한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구만이 가능하다는 건 이렇게 불확정 기간도 가능하다는 거죠. 건물이 있는 동안에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가능한 거죠. 또 5번 보시면요. 이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구분지상권에 있어서 수목이나요, 계층적 구분 건물의 특정 계층을 소유 목적으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는요, 우리가 앞에서 그림 보시면은 여기다 만약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이렇게 적어요. 지상 몇 메타부터 몇 메타, 지하 몇 메타부터 몇 메타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게 수목 소유 목적 해버리면 수목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지상 몇 메타 몇 메타 정해지는 게 없잖아요. 수목이 어떻게 얼마만큼 자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층 소유 목적 구분지상권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2층 소유 목적 2층이라는 것이었습니까? 층고가 2층짜리 건물이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2층 소유 목적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도 없어요. 2층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상 몇 메타부터 몇 메타 이렇게 항상 구분지상권 설정할 때는요, 몇 메타부터 몇 메타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2층 소유 목적, 수목 소유 목적 이렇게 설정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했죠. 이제 공동신청일 때 설정자가 등기의무자, 지상권자가 등기고리자가 돼서 공동신청한다. 자, 그 밑에 있는 내용은요, 우리가 유상의 지상권, 즉 치료지급이 있는 유상의 지상권은 소유권의 편법으로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상권 같은 경우도 씁니까? 유상이면은 토지거래 가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상권을 이전할 수도 있죠. 그럼 지상권을 이전할 때 어떻습니까?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을 이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기등기랍니다. 그럼 지상권을 이전할 때요, 갑이 설정자고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자고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지상권을 이전합니다. 이때 설정자 갑의 갑 소유자가 되겠죠. 토지 소유자. 승낙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만약에 설정 계약을 하면서요, 이 사람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는 특약을 만들었어요. 이 특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권은요, 강행 규정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민법에서요, 치료를 언제 지급할 것이냐 이런 것들만 임의적인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니까 설정행위로요, 뭐 처분금지 특약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돼요. 그리고 지상권이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없습니까? 지상권을 설정해 줘요, 안 해줘요? 여러분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해봐요. 이 토지에 대해서요, 누구한테 뭐 지상권 설정해 줄 리가 없겠죠. 지상권자의 권리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설정자의 권리는 그만큼 줄어들 테니까 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상권을요, 등기부에서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현실의 지상권은 대부분 어떤 지상권이냐면요,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어요. 뭐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네. 그러면 바로 위에 보면요, 저당권 등기가 있어요. 현실의 지상권은요, 다 담보 지상권들이에요. 자, 이런 거죠. 을이라는 사람에게요, 을이라는 사람에게 나대지예요. 예, 보통 이제 저당권자는 은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이 한 시가 10억 정도 된다고 해보죠. 그럼 10억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요, 갑한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10억을 빌린다고 해보죠. 10억짜리 가치로 생각하고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10억짜리 가치로 해서 10억 빌려줬는데 이 사람은 건물을 지었어요. 여기다가. 자, 지상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당권이죠. 이 사람 저당권이죠. 저당권이니까 토지 사용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사용권이 있으니까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은 다음에 돌고 돈을 못 갚게 되면 토지가 경매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건물이 지상권이 인정돼 버리면, 즉 법정 지상권이 인정돼 버리면 토지 가치가 떨어져 버리겠죠. 아까 만약 토지 가치가 5억으로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해보면요. 그러면 만약에 낙찰받은 을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지상권 인정되면 상당히 지상권의 가치를 빼고 토지를 낙찰받을 테니까 5억으로 낙찰을 받는다. 지상권이 5억이라고 하면은 그럼 누가 손해를 봐요? 저당권자가 손해보는 거죠. 계속 강조했죠. 항상 저당권자가 가장 보된다고 했어요. 법정 지상권에 있어서 항상 저당권자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저당권자가 보되는 거예요. 저당권자. 저당권자를 위해서 민법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5억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누가 손해를 봐요? 얘가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서는 안 되겠죠. 저당권자를 위해서. 그러면 저당권자를 위해서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은 이건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10억으로 그러면 낙찰 들어갔냐? 없을 때는 10억이었으니까 10억으로 들어갔냐? 10억으로 낙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낙찰을 받으면 이 건물을 갑이 철거를 해야 되겠죠. 갑이 철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 건물을 자기가 철거하겠습니까? 철거하려면 모르게 막겠죠. 오히려 철거를 안 해요. 그러면 원래 철거될 건물인데 갑이 철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을이 철거할 수밖에 없어요. 을이 철거하는데 철거비용이 2억이 든다고 해보죠. 그럼 2억에서 얼었습니까? 2억 들여서 철거한 다음에 갑으로부터 구상을 받으면 되는데 갑이 돈 없다고 안 주면 어떻습니까?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 얼마로 낙찰 들어가겠어요? 철거비용까지 생각해가지고 어떻습니까? 8억으로 들어가겠죠. 8억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8억으로 들어갔었습니까? 건물 철거하고 그래야 10억짜리 될 거 아니에요. 결국 10억 들어가는 거죠. 10억. 그렇죠. 그러니까 8억으로 들어가는 거죠. 8억으로. 그러니까 8억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또 누가 손해를 봐요? 은행이 손해보는 거죠. 이게 철거되느냐 마느냐 건물 소유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법에서는. 저당권자만 관심이 있어요. 서민들의 삶은 관심이 없어요. 법은. 저당권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결국 저당권자는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자에게 어떤 권리를 줘요? 건물도 함께 경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 토지가 10억이고 건물이 만약 10억이면 어떻습니까? 여기 20억으로 낙찰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토지에서 10억을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일괄경매 청구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철거되지 않음으로써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저당권자는 어떻습니까?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경매를 하게 되면 20억으로 낙찰돼가지고 10억을 다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당권자에게는 또 이렇게 일괄경매 청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10억짜리인데요. 20억이 낙찰될 테니까 낙찰이 잘 돼요? 안 돼요? 가격이 올라가는 게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억을 통해서 20억으로 낙찰되면 10억을 다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A는 손해죠. 낙찰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모든 건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갑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짓지만 않으면 어떻습니까? 10억 그대로 낙찰이 될 텐데. 그러니까는 A는요. 애초에 어떻습니까? 건물을 못 짓게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못 짓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A라는 사람은요. 저당권 설정하면서 사용권까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상권까지 설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되겠죠. 사용권이 넘어와 버리니까. 그러면 이 지상권은 뭐예요? 은행이 이걸 사용하는 거 아니죠? 사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 10억 받기 위해서 담보 지상권이 되는 거죠. 현실은요, 다 담보 지상권이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갑이 10억 갚으면 저당권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도 당연히 소멸해야 되겠죠. 현실의 지상권은요, 다 담보 지상권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거 아니면 어떻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설정해 줄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민법의 원리들이 계속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중간에는 저당권자죠. 저당권자.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상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지역권인데 이건 잠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